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논증 분석 4단계에 특히 이제 논증 분석 능력을 우리가 이제 함양하는 데 있어서 논증 찾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하고 논증 분석 4단계를 좀 들어가 보자면, 결국 이제 우리 1단계에서는 논증 분석의 어떤 단계로서 문장의 위치가 아니라 어떤 논증에서 논증의 내용이라든가 어떤 문맥, 맥락 이런 것 통해서요. 즉 이제 논리적 관계를 통해서 결론과 전제를 찾는 그러한 어떤 하위 작업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수사 의문문이라든가 감탄문을 평서문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동시에 이제 불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면서 이미 발견하셨겠지만, 특히 이제 어떤 정의라든가 부연 설명과 같은 그러한 군더더기들은 사실상 우리가 논증을 표준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명료하고 간단히 하는데, 단순화하는 데에는 불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결국 우리는 논증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략된 전제라든가 또는 생략된 결론들을 우리가 찾아서 논증의 표준 형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논증 유형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이제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논증 구조도도 우리가 이제 그려봤죠. 이게 이제 논증 분석 4단계에서 특히 이제 논증 분석의 능력을 묻는 그러한 1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148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일단 1단계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에 대한 얘기,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토론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그래서 논제예요. 그래서 논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쟁점. 그러니까 논제나 쟁점에 관해서 논증을 통해서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간단히 좀 얘기를 하자면 토론은 논증을 사용한 대화와 어떤 설득의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이제 주어지거나 선택한 논제를,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제가 논제를 좀 제공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그러한 많은 논제들 중에서 제가 또 2가지를 여러분 선택을 해서 여러분께 이제 추가 논제로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공된 논제들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나중에 이제 토론 개요서를 제출하시는 게 우리 이제 이 과목의 어떤 마지막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지거나 선택한 논제를 지지하거나 이제 반대하는 찬반 양측이 가장 신뢰할 만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서 각자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우리가 토론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판적 사고나 토론이나 항상 그 중심에는 논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죠. 사실 우리가 이거 실전 토론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토론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질문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듣습니다. 이건 뭐 서로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서로 이제 교차 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논제에 대한 개념 설명이라든가, 특히 이제 논의 범위를 한정을 시키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 어떤 발표와 토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아주 자세하게 그러한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반론과 재반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반론은 여러분들이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반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제 방어죠. 그래서 이제 공수를 서로 이제 교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반론과 재반론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논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논증 구성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중요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논증 분석 능력하고 논증 평가 능력하고 그리고 논증 구성 능력,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논증을 분석하고 논증을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논증을 구성하는 것까지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구성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논증 능력을 반드시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에도 있지만, 이처럼 토론을 잘하려면 논증 구성 방법뿐 아니라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논증 분석 4단계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특히 여러분, 논증 분석하고 평가하고 구성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단계는 논증을 분석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미 제가 방금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죠. 1단계는 분석 능력이고요. 2단계와 3단계는 평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4단계가 논증 구성 능력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논증 분석 4단계를 분석과 평가와 구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논증 능력을 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9쪽으로 가보면 이 논증 분석은 단계별 지침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잘 넣어 두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좀 상하로 이제 좀 찍으려고 합니다. 조금 어떤 기기에 이제 변화도 좀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전반부 후반부로 그렇게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논증 분석 4단계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제가 이제 전반부에 하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하편에서 우리가 이제 짧은 지문 분석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연역 논증하고 귀납 논증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이제 그 하편을 하편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증 분석 4단계의 이제 1단계는 주장과 근거 찾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결론과 전제 찾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논증 평가 능력을 묻는 2단계와 3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149쪽에 가보시면 2단계는 뭐냐 그러면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단계는 뭐냐 그러면 그 전제의 어떤 신뢰성을 점검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2단계는 논증의 타당성 내지는 거기에 준하는 귀납 논증의 합당성이라고 보통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당성과 합당성을 점검하는 게 2단계라면 3단계는 이제 전제의 신뢰성 또는 전제의 적절성을 점검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보통 연역에서는 건전성, 귀납에서는 설득력, 호전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단계와 3단계가 2단계는 타당성에 대한 점검이고 3단계는 건전성에 대한 점검이다. 우리가 연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한번 얘기하면 귀납은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주장과 근거의 어떤 지지관계를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 결론하고 전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건 잘 찾으셔야 되겠죠. 가장 기본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관계를 점검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듯이
전제에서 결론이 잘 따라 나오는지 그걸 이제 살펴봐야 하고, 또 전제가 결론을 훌륭하게 뒷받침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논증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확인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증인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잘 따라 나와요. 논증이에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뭘로 가냐 그러면, 논증은 연역과 귀납이죠. 그러니까 연역 논증인지 귀납 논증인지에 대해서 논증 유형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은 논리적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 연역은 논리적 필연성이고 귀납은 논리적 개연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발례를 상상할 수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연역이냐 귀납이냐를 묻거든요.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기 때문에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경우를, 그러한 발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신에 귀납은 전제들이 참이라 하더라도 결론이 거짓일 수 있는 그러한 논리적 가능성을, 그러한 발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논증이 연역이다, 귀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책의 85쪽이나 또는 89에서 90쪽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뷰를 해보시면 연역과 귀납이 갖고 있는 논리적 필연성이냐 논리적 개연성이냐, 그리고 이제 확장성이냐 비확장성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평가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0쪽으로 넘어가 보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로 뭐가 있냐 그러면, 이거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를 얘기하는 2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논증 유형 구분을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연역이다 귀납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연역이다, 이게 귀납이다 그랬으면 그것이 연역이라면 왜 연역인지 왜 귀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제에서 결론이 어떻게 따라 나오냐, 즉 연역은 타당한 연역 논증 형식이나 추론 규칙을 통해서 결론이 전제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추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함축 규칙과 대치 규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동치 규칙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 함축을 얘기할 때도 쓰고, 함축 규칙 중에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권 긍정식, 후권 긍정식 다 있지만 연원제 단순화 반드시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연역인데 왜 연역이냐 그러면 결국 이러한 추론 규칙을 통해서 결론이 전제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귀납의 경우는 뭐냐면 결론이 일반적으로 비교적 잘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한다라고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전제가 이 결론의 일부를 지지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 나오는지, 그러니까 논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연역인지 귀납인지를 논증 유형을 확정하시면 왜 연역이고 왜 귀납인지에 대한 설명까지 여러분이 제시하시는 게 이 타당성과 관련된, 즉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에 대한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주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보죠. 세 번째는 이제 전제의 신뢰성 점검 또는 근거의 적절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 즉 이건 이제 건전성과 관련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단계 논증 분석 3단계에서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전제와 결론 사이의 지지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즉 2단계를 거쳤어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전제가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좋은 논증이 갖춰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일단 타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제들이 실제로도 참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제가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바로 밑에 줄에 보면은 전제가 일반적으로 수용할 만하다라고 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 다음 단락에서. 여러분들이 전혀 아마도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 경험 그런 것은 주관적인 그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또 일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전제로 우리가 이제 그 간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전제가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러한 근거 자료를 통해서 확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제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수용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러니까 전제를 우리가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제를 거부할 것인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전제를 수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되고 전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판례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한번 보면은요. 자, 전제를 수용할 만한 경우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근거 자료를 제시한 후에 이 근거 자료가 전제를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상세하게 밝혀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근거 자료라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잠깐 우리 그 219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219쪽. 어차피 나중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 여기 219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근거 자료를 수집해서 제시할 때 무엇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쭉 내려오다 보면은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근거 자료의 질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제들을 제시하는데요. 그 전제들이 사실상 이런 아주 그 근거 자료의 그 우수한 질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전제가 적절하냐, 전제를 수용할 만하냐, 신뢰할 만하냐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 자료의 질을 우리가 잘 그 판단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해당 근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된 자료인지 그렇죠. 그리고 해당 근거와 관련된 분야에서 수용할 정도로 정밀한 자료인지 해당 근거와 관련해서 대표성을 갖는 집단에서 찾은 자료인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자료인지 사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그 전 세계의 어떤 정론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CNN이라든가 뭐 BBC라든가 이런 어떤 유수한 그러한 언론사들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팩트 체크죠. 예. 사실상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근거들을 정말 체크해 보면 그것이 믿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신념 편향 또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정말로 그 편견을 낳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근거 자료의 퀄리티를 따지질 않고 그냥 지나친 정치적 팬덤이라고 그럴까요? 너무 좀 지나치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어떤 자신이 추종하는 정치 지도자의 말이라면 묻고 따지지도 않는. 근데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 어떤 토론이라든가 비판적 사고라든가 이러한 민주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 불가결한 이러한 자질을 갖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아주 악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이 근거 자료의 이 질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토론을 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신력 있는 그러한 그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솔직히 어떤 그 이익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조금 이따도 제가 한번 우리 그 월성 1호기와 관련된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로 하나 나온 건 뭐냐면 현행법상 사용제도는 위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사용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사용제도 존치에 대한 찬성 입장에서 이러한 전제를 드러냈다 그러면 이 전제의 신뢰성을 어떻게 보이냐? 헌법 제110조 제4항에 보면은 사용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가지고 헌법에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떤 그 사용 제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게 헌재에서 나왔던 의견인데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거부해야겠죠. 그럴 때는 판례를 제시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는 무신론자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많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무지에 근거한 오류, 무지의 오류에서 이제 이미 이런 무신론, 유신론과 관련된 얘기들을 다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에피쿠로스와 관련된 그 양도론법도 제가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지만 마찬가지로 뭐 전쟁과 평화, 휴전 상태가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무신론자냐 유신론자냐 그러면 그 어딘가에 제3의 지대에 불가지론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유신론도 아니고 무신론도 아닌 거죠. 예. 사실상 이런 뭐 빛이 뭐 입자냐 파동이냐 입자 쪽으로 물어보면 입자고 파동 쪽으로 물어보면 파동이고 어떤 그러한 이중성, 상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떤 그 회색지대라고 할까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제3의 선택지를 간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흑백사고의 오류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오류에서도 이제 배웠죠. 여하튼 간에 우리가 전제를 수용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판례를 제시하면 됩니다. 수용할 때는요.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3단계에서 전제의 신뢰성 점검 또는 이제 이 근거의 적절성 점검이라고 하는 건전성 점검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끝으로 논증 분석 4단계의 최종 단계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논증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구성 능력입니다. 논증을 구성할 수 있냐 없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실전 토론에 임했을 때 바로 반론과 재반론이 바로 이러한 논증 구성 능력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굉장히 아주 멋진 논의들이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 거를 실제로 이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그럴 때는. 자, 최종 단계에서는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여러분이 주어진 주장이나 논증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논증을 재구성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 논증을 구성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증 구성 방법하고 반대 논증 구성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여러분이 동의해요. 찬성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해당 논증이 잘못됐거나 연역 논증인 경우죠. 그렇죠. 추론 규칙에 어긋났다라고 했을 때 불충분한 논증이다. 귀납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논증 분석 2단계와 3단계의 점검을 거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2단계, 3단계를 거치면 타당한 논증이나 좀 더 좋은 논증으로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죠. 예. 이 단계는 어디냐 그러면 바로 2단계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제의 어떤 신뢰성, 적절성을 묻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연역 논증의 경우에는 잘못된 전제를 올바른 전제로 바꿔줘야 되겠죠. 또 귀납은 전제들이 불충분한 경우 추가 전제를 통해서 보충을 해서
이걸 이제 이 논증을 더 강한 논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주장과 논증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때. 그러면 이게 반대 논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대 논증을 구성하는데 여기에도 지금 잘 나와 있지만 실천 토론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부분이 반론과 재반론입니다, 여러분. 예, 반론과 재반론. 여러분이 반대 논증을 구성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서는 안 돼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단순히 찬성 논제를 부정하는 선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방법이 나오죠. 반대 논증인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 찬성 논증에 대해서 반대만 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대 주장을 펼쳐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지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한번 보고서 오늘 이 시간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뒷 페이지에 보면은 자, 다음 논증에 대한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동물의 권리도 인정이 돼야 된다. 다리 숫자상의 차이, 물속에 사는가 아니면 육지에 사는가에 따라 생기는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차이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고통을 방관해도 좋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권리의 기준은 이성이 있고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음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결론이 뭘까요? 1번입니다. 동물의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 천재는요. 2번하고 3번이죠. 이거 여러분 합류 논증일까요? 결합 논증일까요? 네, 2번하고 3번이 결합돼서 1번이라고 하는 결론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동물권을 얘기하는 건데 이 동물권의 기준이 이성의 유무냐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이건 유정성이라고 하고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하는데 바로 쾌고 감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뭐냐면 여러분 1번, 2번, 3번, 이 3번은 당연히 귀납이니까 이 주장이 맞죠. 그러면 4번, 이 논증에 따르면 이성을 가진 인간이 동물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건 옳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동물권의 기준이 쾌고 감수 능력에 있지 이성이 있고 없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 것이고 여러분한테도 제가 이제 이 5번에도 있지만 반대 논증을 구성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랬는데 이것을 여러분께 이제 과제로도 내드렸습니다. 제가 아까도 반대 논증 구성법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런 찬성 논증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반대 주장을 펼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대 논증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 잠시 후에 여러분 휴식하셨다가 짧은 질문 분석으로 넘어가서 2부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